1947년 가을 춘천에서 8연대 격리장교 박경원 대위가 결혼식을 올렸다. 사관학교 중대장 박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하객으로 이 결혼식에 참석했다. 박정희는 박경원보다 6살이 많았으나 박형이라 부르면서 접근하는 박경원과 친했다. 이 결혼식의 신랑 측 들러리는 김정곤 대위였고 신부 고구목의 들러리는 이현란이라는 이화여대 학생이었다. 김정곤은 그날 밤 이현란을 포함한 하객들과 유쾌하게 놀았다. 이현란은 미인이었다. 몸매는 날씬하고 얼굴은 이국적으로 생긴 데다가 성격이 쾌활했다. 나이는 김정곤보다 많게 보여 친구들이 다른 건 다 맞는데 나이가 안 맞는군 이라고 농담도 했다. 다음에 김정곤은 용산에 있는 육군장교 관사로 박정희 대위를 찾아갔다가 깜짝 놀랐다. 그 들러리 아가씨가 박 대위와 같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것은 박경원도 마찬가지였다. 박경원도 결혼한 뒤에 용산 관사에 살림을 차렸다. 이 관사초는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철수한 뒤 우리 장교들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서양식을 한국식으로 개조해 온돌과 장작 아궁이를 만들어 쓰고 있었다. 한 집에 방이 서너 개 있는 좋은 관사였다. 박경원이 하루는 퇴근하여 오니 아내 고구목이 말하는 것이었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섰던 친구가 아무래도 박정희 씨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구목은 원산에서 출생하여 루시여고를 나온 뒤 교사 생활을 잠깐 하다가 월남했다. 이현란과는 여고 시절 동창 사이였다. 박경원은 섭섭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왜 자기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더구나 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관사인데. 다음날 박경원 부부는 박정희의 관사를 찾아갔다. 이현란은 정말 미인이었다. 박정희, 이현란은 원만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가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박경원 부부를 맞아주니 이쪽에서도 할 말이 없었다. 두 박대위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눴다. 고구목과 이현란은 부엌에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박경원 대위는 지피는 데가 있어서 같은 격리장교인 이효에게 물어봤다. 이 대위는 껄껄 웃으면서 자초지종을 말해줬다. 함남 출신인 이효는 사관학교 2기생으로서 박정희와 동기였지만 나이는 5살이 많았다. 이효는 2기생들 가운데 최연장자였다. 박정희도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기 때문인지 두 사람은 생도 시절부터 친했다. 이효 장군은 몇 년 전 작고했는데 부인 우정자 할머니에 따르면 박정희는 생도 시절에도 신당동에 있던 이효의 집에 자주 놀러왔다고 한다. 그분은 이야기를 아주 구수하고 재미있게 하셨어요. 자기 자랑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라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현란은 제 남편의 조카와 함께 영어학원에 다녔다고 해요. 우리 집에도 놀러온 적이 있습니다. 들러리를 서게 된 것도 남편이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효 대위가 박경원 대위한테 털어놓은 사정은 이러했다. 당신 결혼식 날 우리끼리 한잔했지. 그 자리에서 박정희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형, 나도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는데 아까 들러리 썼던 아가씨하고 잘 좀 되도록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줬지. 그때 22살이던 이현란은 고향에서 단신으로 월남한 뒤 이화여대 아동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화여대에 보존돼 있는 이현란의 성적표를 보면 율동 과목의 점수가 가장 높다. 이현란은 생전 증언에서 나는 그때 이화여대 다림내 해서 포부도 크고 전성기였다고 말했다. 화사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이현란은 토요일 오후에 이효 대위가 자꾸 나가자고 해서 명동 3호정에 갔다고 한다. 윤태일, 이한림, 이주일 등 몇 사람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말대꾸도 못하고 구석에 앉아있는데 미스터 박이 소개됐습니다. 키도 조그마한 양반이 볼품이 없었습니다만 일본 육사를 나와서 그런지 박력과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 뒤 미스터 박은 일요일만 되면 기숙사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부모는 북에서 못 나오시고 해서 저는 있는 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형편에 침착한 미스터 박이 저에게 잘해주니 여자로서 끌렸습니다.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위에서 양쪽을 다 부추겨서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란은 은사의 도움을 받고 가정교사도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정희 이현란은 1948년에 들어서 약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지금 독일에 간 친구 하나만 참석했어요. 피아노 책을 사려고 기숙사에서 나오는데 미스터 박이 이의 없죠 라고 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했는데 그걸로 응한 걸로 됐습니다. 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식집인데 너무 당황해서 간판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줄 알았나 봐요. 박정희는 이연란에게 자신이 이미 장가를 들어 10살이 넘은 딸까지 두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 즈음부터 본처 김호남과 이혼하려고 애쓴다. 큰딸 박재옥의 기억.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뭔가 심각하게 의논하셨는데 아마도 이때 이혼하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서울에 딴 여자가 있는 것 같구나. 어쩐지 내가 이 집 식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구나 라고 하셔요. 박재옥은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이혼을 한다는 거지. 엄마 이혼이 뭐예요? 이제 너희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도 김호남은 절대로 내 손으로는 이혼을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속이 썩었으니 자기도 당해봐야 돼 라고 했다. 숙군 수사팀에 구속된 박정희 소령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연란에게 쪽지를 써 고백한 내용.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8살 아래인 그녀에 대한 박정희의 집착은 대단했다. 만약 이때 이연란이란 여인이 없었고 박정희가 달아났다면 그의 생애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렸을 것이다. 자표와 처형됐든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든지 월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면하고 감옥살이를 했다면 6.25 동란이 터지고 정부가 후퇴할 때 다른 좌익수와 함께 처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 박정희는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의 애절한 고백은 그러나 빨갱이가 싫어서 월남했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하면서 배신감을 가누지 못했던 이연란에게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연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가 구속된 얼마 뒤 조카 박재석과 한 여인이 서울로 올라와 관사에 찾아왔다고 한다. 이들은 이연란에게 재옥이 엄마가 알게 될지 모르니 서대문 형무소에 면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더란 것이다. 박재석과 같이 온 여인은 박정희의 죽은 형 박상희와 친한 서울 여자였다. 그녀는 이연란을 보고서는 이렇게 참한 색시가 어쩌나 라면서 김호남이 가출한 이야기, 박정희가 이혼 수속을 하려고 했으나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연란은 이때 처음으로 박정희가 결혼해 11살 낳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포되기 전 어느 날 박정희는 이연란의 손을 잡고 한참 쳐다보더니 참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의아했는데 일이 닥치고 보니 말 못할 사정을 털어놓으려 한 것임을 알았지만 이현란은 배신감으로 용서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나를 아내로 맞을 때 암시를 주었어야지. 장가가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성애, 이자도 모르는 여자인데 도저히 이해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군적도, 사랑도, 나중엔 어머니도 잃게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풍전등화로 내몬 박정희의 좌익 모험이 지옥의 계절로 그를 인도한 날은 1948년 11월 11일이었다. 그의 체포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는 국내에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를 연구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과 과장 카터 제이 에거트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한국군 헌병사령관 담당 미 군사고문관 보고서에 박정희의 이름이 등장한다. 고문관 WH 세코대위가 한국군 참모총장 담당 미군 고문관에게 보고한 이 문서에는 반란 행위로 구금된 장교들 명단이란 제목으로 7명의 명단이 적혀있다. 이영섭 해군 중령, 나학수 소령, 안영길 소령, 안기수 소령, 최남근 중령, 오동기 소령, 박정희 소령. 왜 박정희가 최병덕 대령의 명령에 의해서 체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때 최 대령은 지금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참모총장이었고 육군 총참모장은 이응준 대령이었다. 박정희를 체포한 것은 국군의 모체로 불리는 1연대의 정보주임 김창룡 소령이었다. 초대의 1연대장은 최병덕이었고 그는 김창룡이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장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김창룡이 최병덕의 결재를 얻어 박소령을 체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를 살리는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유년기에 국군에 피바람을 부르게 된 숙군 수사는 김창룡이란 인물을 한국 현대사의 무대에 악역으로 등장시킨다. 일제시대엔 관동군 헌병하사관, 국군에서는 특무대장, 그리고 1956년에
40세로 암살될 때까지 빨갱이란 말에 이를 갈면서 군내의 좌익 숙청을 일생의 천직으로 삼았던 그에 대한 평가는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엇갈린다. 일제시대의 고문 기술자들을 부리면서 관제 빨갱이를 양산한 이승만의 충복에서 군내의 공산세포를 미리 제거해 6.25 동란 때 국군의 붕괴를 예방한 구국의 영웅까지 인물평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김창룡. 그가 여자와 부패를 멀리하고 부하들을 반공이념으로 의식화시켜 그야말로 악귀처럼 공산당과 치열하게 대결해 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함남의 영흥에서 출생한 그는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일제 관동군의 헌병 하사관으로 있으면서 주로 소련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을 적발하는 일을 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친구와 친척의 고발로 2번이나 소련군에 체포되고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2번 다 탈출해 1946년 4월에 월남했다. 김창룡은 서울역 앞에서 거적대기를 쓰고 열흘을 지내다가 관동군 정보하사관 출신인 친구 박기병에게 발견된다. 박기병은 일찍 군대에 들어와 연대장이 돼 전북 이리에 있는 사면대로 부임하는 길이었다. 박기병은 김창룡을 3년대의 본부 중대장으로 있던 이한림 부위에게 보냈다. 허름한 군복 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은 김창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 부위님, 무슨 일이건 좋으니까 공산당 때려잡는 일만 맡겨주시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산당 놈들에게 복수할 곳만 정해주십시오. 이한림은 초면에 벌써 집요하고 무서운 강기가 여지없이 번득이는 김창룡을 이등병으로 입대시켰다. 6달 뒤 김창룡은 상관의 추천을 받고 사관학교 3기생으로 입교했다. 김창룡은 나는 3기생의 8알이 적색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5.1균 생도대장, 조병건 교수부장, 김학림 중대장이 공산당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파했다고 했다. 김창룡은 졸업한 뒤 1연대 정보장교로 부임했다. 그는 1연대 정보반을 군내 좌익 수사의 본산으로 만들었다. 국군 지휘부에서 좌익 수사를 꺼리고 있을 때 김창룡만이 우직하고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나자 비로소 군 수뇌부는 김소령에게 좌익 숙청의 실무를 맡긴다. 박정희는 이 김창룡에게 걸려든 것이었다. 1949년 여름에 어머니 백남이가 76의 나이로 별세했다. 44의 나이에 박정희를 임신한 것이 부끄러 그 생명을 떼려고 온갖 수를 다 써보았던 어머니는 막상 아들이 태어나자 미안한 마음까지 더 얹어서 박정희에게 사랑의 단비를 흠뻑 쏟아부었다. 그것이 박정희의 인격을 만든 결정적인 토양이었다. 백남이는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박정희가 일생 중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만큼 박정희의 슬픔도 컸을 것이다. 박정희는 동거녀 이연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본처 김호남은 큰딸 제옥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없었다. 이연나는 박정희의 생가를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것이라고 기억했다. 이연란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일가가 나서서 대학생 재수씨가 온다고 서울 멋쟁이라고 야단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광목에 물들여 옷을 해입고 나와서 떡해준다고 방아도 찍고 했지만 이연란은 하룻밤만 자고 혼자서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육본 정보국 전투정복과 남한반장이던 한무협 중위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줬던 박정희를 무척 따랐다. 비록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한중희는 여전히 그를 상관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이 즈음 박정희에 대해서 한무협은 때로는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흔들리다가도 다시 마음 잡고 사는 모습으로 바뀌는 등 기복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젊고 미인인 연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집안이 편치 못했다. 한때는 빨갱이였고 결혼하여 딸까지 두고 있으며 파면되어 장래가 어두운 박정희에 대해서 동거녀 이연란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생전 증언.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새가 어디 있었어요. 살기는 햇수로 3년이지만 같이 산 것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가출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아이가 있었다면 붙잡혀 못 나왔을걸.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나를 놔줘요. 미스터 박은 방에 누워 책으로 얼굴을 덮고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자이긴 하지만 영웅이라고 하더군요. 나긴 난 사람이라고. 미스터 박 그 사람은 국방장관 자격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요만큼을 가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들여다봐요. 내가 달아날까봐. 미스터 박은 땅을 치고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날 놔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울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괘씸하고 그 얼굴이 가면같이 느껴지고요. 여자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이까지 내 앞으로 입적하겠다니 천길만길 뛰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연분이 아니었죠. 미스터 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박정희는 큰딸 제옥을 데리고 가출한 뒤 소식이 없는 본처 김호남과 정식으로 이혼해 호적을 정리하려고 속을 태웠다. 박정희는 고향에서 제법 사업에 성공해 큰 기와집을 사서 살고 있던 조카 박재석을 불러올렸다. 박정희는 조카를 중국집에 데리고 가더니 울먹이면서 하소연을 했다. 너희 숙모하고 이혼 좀 시키도고 제가 어떻게 이혼을 시킵니까? 내가 지금 새로 장가를 가야겠는데 이혼이 안 되니 좀 도와다오. 박재석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김호남을 찾아가 사정했으나 펄쩍 뛰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술이었다. 박정희는 많지 않은 월급에 비해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편이었다. 월급이 나오자마자 운전사를 시켜 봉투째 단골 술집 여주인한테 갖다 주기도 했다. 백선엽 정보국장은 이런 박정희를 도와주려고 배급품인 시레이션과 담배를 모아서 건네주기도 했다. 팔아서 쓰란 뜻이었다. 한무엽 중위는 어느 날 종로의 단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출근하니 박정희가 전화를 걸었다.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라는 것이었다. 간밤에 단골집으로 가니 술집 여주인이 양말부터 속옷 일체를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있었다. 박정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옷을 하나씩 받아 입는 것이었다. 한중희는 오늘도 부부싸움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했다. 한반도를 피바다로 몰고 갈 거대한 폭풍의 구름덩어리가 형성되고 있던 이때 박정희의 가정생활도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현란과의 싸움은 박정희가 손찌검을 하는 정도로 발전해 용산의 관사촌에서도 알려지고 과원들도 짐작할 정도였다. 이현란이 멍이 든 얼굴을 하고 다니고 옆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다. 이현란은 1950년 2월 6일 밤에 몰래 관사를 나와 박정희와 영원히 헤어진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한 후인지 의자를 바리케이트로 쳐놓고 박정희는 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는데 이현란은 메모를 써놓고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메모의 내용은 그동안 고마웠어요.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찾으러 오면 투신자살하겠어요. 라는 요지였다. 이현란이 며칠 뒤에 나타나서 자신의 소유물을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같은 과에서 근무했고 같은 관사촌에 살던 한무엽 대위였다. 1950년 첫 봄비가 내린 날이었다고 그는 기억한다. 저녁에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짐 실은 트럭을 타고 나오는 이현란을 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트럭을 가로막고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지만 트럭이 돌진해 한무엽은 몸을 급히 피해야 했다고 한다. 박정희에게 이현란의 가출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성격이 서로 강해서 자주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한 쪽은 박정희였다. 이현란의 박정희에 대한 정은 냉담해져 갔지만 박정희의 그녀에 대한 연정은 그럴수록 더 절박해졌다. 직업과 어머니와 미래까지도 모두 잃었던 박정희가 붙들고 있던 유일한 끈은 이현란이었다. 그녀가 떠난 것이다. 박정희는 그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